아버지가 30년 전 쫓아낸 그 여자의 딸이 바로 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온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친딸의 정체를 숨긴 채 시작된 무서운 복수극부터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가족 전쟁,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충격적인 순간까지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웅장한 대저택.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추잡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80대 재력가 김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달째.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기보다는 재산 분할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큰아들 김철호는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여전히 김 회장이 쥐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숨겨두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죠. 둘째 김민수는 독립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형에 비해 부족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두 형제 모두 아버지가 하루빨리 숨겨둔 재산의 행방을 밝혀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은 평생에 걸쳐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회사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해외 계좌, 심지어 금고에 보관된 현금까지 정확한 규모를 아는 사람은 김 회장 본인뿐이었죠. 이 때문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형님, 아버지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간병할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형에게 말했어요. 사실 두 형제는 간병다운 간병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면회를 핑계로 아버지 곁에서 재산 이야기만 떠보았을 뿐이었죠.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우리도 각자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 철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는 재산을 파악하는 게 더 급했거든요. 그럼 요양보호사를 구해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라면.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흘렸어요. 두 형제는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맞아. 전문가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철호도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이들의 속셈은 분명했어요. 요양보호사를 매수해서 아버지의 비밀을 캐내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김 회장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업체에서 소개받은 박소영이 대저택을 찾아왔어요. 30 중반의 나이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묘하게도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민수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잘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좀 까칠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그런 편이세요. 소영의 담담한 대답을 들은 민수가 형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제안을 할 때였죠. 박 선생님, 사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철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재산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세요. 저희도 정확히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민수가 거들었어요. 혹시 아버지를 돌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두 형제의 제안에 소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께서 평소 서류나 통장 또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철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만약 도움을 주신다면 월급 외에 별도로 상당한 사례비를 드릴 생각입니다. 민수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얼마나 상당한 건가요? 소영이 관심 있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버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철호의 말에 소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정도라면 고민해 볼게요. 소영이 마치 유혹에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형제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어요. 참,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기도 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혹시나 과거의 민감한 이야기들을 꺼낼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소영은 두 형제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차갑고도 결연한 무언가가 번뜩였거든요. 김 회장의 방은 2층 안쪽 끝자리에 있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침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 회장은 소영이 들어서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어요. 또 누가 왔나? 나한테 뭘 더 빼앗아 가려고? 김 회장의 첫마디는 적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자식들이 데려오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릴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김 회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 놈들이 또 제멋대로 요양보호사를 들였군.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걱정. 그 놈들이 나를 걱정한다고? 웃기지 마라. 내 재산만 걱정하지. 김 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김 회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어르신, 우선 혈압부터 재어볼게요. 너무 흥분하시면 몸에 좋지 않아요. 소영이 혈압계를 가져오자 김 회장은 마지못해 팔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영의 손길이 김 회장의 팔에 닿자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그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간 거였죠. 이상하네. 당신한테서 왜 익숙한 향이 나지? 김 회장이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소영은 그런 김 회장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입꼬리에 매우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마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한 여인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 집안 놈들이 저한테 직접 제안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소영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녀의 진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소영이 김 회장의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김 회장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여전히 소영에게 까칠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손길에서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그리운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게 이상했죠. 소영 역시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잠깐 정원에서 햇볕을 쬐시는 게 어떨까요? 소영이 휠체어를 밀며 제안했어요. 김 회장은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지 뭐. 어차피 방에만 있어봤자 답답하기만 하고. 정원으로 나간 김 회장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어르신, 이 정원 정말 아름다워요.
누가 가꾸신 건가요?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 회장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무언가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 했죠. 그분이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소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워. 배신당한 걸 그리워한다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배신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죠. 당신이 뭘 알아? 그 여자가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형제들은 소영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철호는 매일 소영에게 넌지시 물어보곤 했죠. 박 선생님, 아버지가 혹시 특별한 말씀하신 건 없나요? 옛날 이야기나 재산 관련된. 아직은 별다른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요. 소영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철호는 조급해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안 될까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어르신이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야죠. 소영의 신중한 태도에 철호는 답답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소영이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은밀하게 접근했죠. 박 선생님, 아버지 방에서 혹시 이상한 서류나 열쇠 같은 거 보신 적 없어요? 글쎄요, 아직은. 아버지가 평소에 어디 서랍이나 금고를 자주 들여다보시지는 않나요? 민수의 노골적인 질문에 소영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척 연기를 계속했죠.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인 일은 함부로 캐묻지 않거든요. 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연히 보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영은 자신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김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성껏 간병을 했고 동시에 그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르신, 오늘 장을 보러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별로 필요한 건 없어. 그런데 혹시 국화꽃 좀 사다 줄 수 있나?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소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국화꽃이요. 무슨 일로 필요하신데요? 그냥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국화꽃을 참 좋아했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애잔해졌어요. 지금도 그분을 그리워하시나 봐요? 그리워한다고? 날 배신한 여자를. 김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죠. 정말 배신하신 게 확실하세요? 혹시 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오해야. 내가 직접 봤는데. 뭘 보셨는데요? 소영의 집요한 질문에 김 회장이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걸 봤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혹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훔치시는 거였을까요? 뭔 소리야? 잘못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거든요. 잘못 봤다니. 그게 무슨. 어르신, 그때 금고 열쇠는 누가 관리하셨어요? 그야, 나랑 아들놈들도 알고 있었지. 김 회장이 대답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혹시 아드님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소영의 질문에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어르신,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그때 상황을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소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정말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빠진 희생자였을까?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금고를 뒤지고 있던 그 충격적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왜 하필 자신이 일찍 돌아올 그 시간에 금고를 열었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 일이 있기 전부터 그녀를 못마땅해 했던 것도 이상했어요. 김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정원은 바로 그 여인이 가꾸던 곳이었거든요. 그녀가 심었던 국화꽃들은 이제 다른 꽃들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한편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서 소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야, 민수야. 그 요양보호사 말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한테서 정보를 빼내는 게 너무 느려.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잖아. 철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렇긴 하네. 그런데 성급하게 하다가 아버지가 눈치채면 더 안 좋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더 압박을 가해야 할 것 같아. 두 형제는 소영에게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소영이 이미 그들의 모든 대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김 회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김 회장은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응, 혹시 제가 어제 여쭈었던 그 일 때문인가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 회장이 놀랐어요. 당신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해? 그냥 어르신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진실을 알면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실이라.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일까?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때 상황을 다시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소영의 유도에 김 회장이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놈들이 갑자기 내가 일찍 들어가자고 했던 거야. 평소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김 회장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민정이가 평소와 달리 너무 당황하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민정이요? 소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아, 그 여자 이름이야. 이민정. 참 예쁜 이름이었는데. 김 회장이 그리움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은 가슴이 뛰는 걸 억누르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정 씨가 평소와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애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김 회장의 증언을 들으며 소영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희생자였던 거예요. 어르신, 혹시 그때 누가 어르신께 민정 씨가 수상하다고 귀띔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소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김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철호가. 김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철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컨디션이 어떠세요? 철호는 소영과 아버지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긴장했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소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철호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조금씩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놈들이 엄마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소영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안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할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노리는 건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직접 불러들인 형제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어요. 소영이 김 회장을 돌본 지 2주가 지나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점점 소영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고,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은 매일 소영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30년 전 사랑했던 여인 이민정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배신자로 여겨야 하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그날 내가 진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을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후 김 회장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눈으로 본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소영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말에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만약 내가 30년 동안 누군가를 잘못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르신께서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정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지.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영은 가슴이 뛰는 걸 억누르며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가정부였어. 하지만 단순한 가정부는 아니었어. 똑똑하고 따뜻하고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는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몰라. 그 일이 있은 후로 소식이 끊어졌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영이 핵심을 찔렀어요. 김 회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걸 봤어. 내가 직접. 김 회장의 목소리가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훔치는 거였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다른 이유라니? 예를 들어 누군가 그분을 협박했거나 어르신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어르신,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누가 어르신께 그 여자가 수상하다고 말했는지, 왜 하필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소영의 치밀한 질문에 김 회장이 과거를 더 자세히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호가 갑자기 일찍 들어가라고 했어.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민수는 뭐 하고 있었죠? 민수는 그날 집에 일찍 와 있었어. 평소보다 훨씬 일찍. 김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였죠. 어르신, 혹시 그날 민정 씨가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따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누군가 그분을 협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께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때 갑자기 철호와 민수가 함께 방으로 들어왔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와 소영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죠. 아버지,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김 회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가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지는 않았죠?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지셔서. 민수가 소영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기억력이 아주 좋으세요. 3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소영의 대답에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30년 전 일이요? 철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이민정이라는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영이 태연하게 말하자 형제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안 좋은 기억이니까. 민수가 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왜 안 좋은 기억이에요? 어르신이 사랑하셨던 분인데. 소영이 순진한 척 물었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배신했거든요. 철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배신이요? 무슨 배신을요? 돈을 훔쳤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여기서 더 파고들었죠. 정말 훔친 게 확실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다른 이유요? 아버지가 직접 보셨는데. 철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하필 어르신이 보실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영의 예리한 지적에 형제들이 당황했어요. 그 여자가 실수한 거겠죠. 민수가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그 여자를 함정에 빠뜨렸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함정이라니. 김 회장이 아들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은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정말 도둑이었어요. 철호가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박 선생님도 이상한 생각 심어드리지 마세요. 민수가 소영을 노려보며 경고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 그냥 어르신이 궁금해하셔서 같이 생각해 본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진실은 명확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철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형제들은 소영이 집에 돌아간 후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형, 이거 큰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수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그 요양보호사가 문제야.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지? 철호도 초조해했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30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 아무튼 조심해야겠어. 형제들은 소영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영에게 재산 정보를 캐내달라고 부탁했으니 함부로 그녀를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한편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오늘 그 남자가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철호와 민수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만 김 회장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놈들이 엄마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아버지께서 조금씩 깨닫고 계세요. 소영은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김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 차례였거든요. 소영이 김 회장을 돌본 지 3주째 집안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밤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괴로워했고 형제들은 아버지와 소영 사이의 묘한 유대감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냉정했던 그가 오히려 소영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였죠.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소영 씨, 당신 손길이 참 따뜻해. 김 회장이 소영이 혈압을 재어주는 동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가요? 그냥 정성껏 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민정이 손길과 비슷해. 김 회장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죠. 민정 씨 손길이 따뜻했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 아플 때 그 손길이 닿으면 금세 나았거든. 김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그분이 그리우세요? 김 회장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어요. 소영은 이때다 싶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혹시 그때 민정 씨가 금고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셨어요? 이상하긴 했어. 돈을 빼낸다기보단 뭔가 넣는 것 같았거든. 김 회장의 증언에 소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거였거든요. 넣고 있었다고요? 빼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뭔가를 금고 안에 넣고 있었던 것 같아.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훔친 게 아니라 뭔가를 보관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때 철수가 도둑이라고 소리 질렀고 나도 놀라서 민지가 진짜 뭔가를 훔치는 줄로 알았어. 김 회장이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냈어요. 소영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철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아버지와 소영이 또다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또 무슨 옛날 얘기하고 계세요? 철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김 회장이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30년 전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빨리 도둑이라고 소리쳤지? 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금고를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상황 파악도 못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김 회장의 추궁에 철호가 당황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정말 그게 다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철호는 소영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주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르신께서 스스로 기억을 되짚어보신 거예요. 소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억이라는 게 부정확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일은 더욱. 철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내 기억은 정확해. 그날 민정이는 뭔가를 금고에 넣고 있었어.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철호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럴 리가요. 분명히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민정이가 정말 돈을 훔쳤는지 증명해봐.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금고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었어. 김 회장의 요구에 철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소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혹시 그때 민정 씨가 금고에 넣으려고 했던 게 뭔지 확인해 보실까요? 어떻게? 지금도 그 금고가 있다면 한번 열어보시는 거예요. 소영의 제안에 철호가 급하게 반대했어요. 그 금고는 이미 처분했어요. 언제? 김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때 바로 처분해버렸어요. 철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바로 처분했다고? 왜? 더러워졌으니까요. 도둑이 만진 걸 어떻게? 철호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이상하네. 내가 처분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김 회장의 의심이 깊어졌어요.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알아서. 어디다 처분했어? 당장 가져와. 30년 전에 버린 걸 어디서 가져와요? 철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요?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30년 전 그날 일. 김 회장이 둘째 아들에게도 물었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민수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금고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봤어? 당연히 봤죠. 돈을 훔치고 있었잖아요. 민수가 형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더 자세히 추궁했어요. 돈을 빼내고 있었어. 넣고 있었어? 당연히 빼내고. 아니,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금고를 열고 있었잖아요. 민수도 말을 바꾸며 당황했어요. 너희들, 대체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그럼 대답해. 민정이가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소영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르신, 혹시 민정 씨가 어르신께 편지나 뭔가 중요한 걸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편지? 김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네, 금고에 뭔가 소중한 걸 보관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소리쳤어요. 맞아. 그때 민정이가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어. 김 회장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종이요? 편지 같은 거였어. 분명히.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없었어요.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철호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그 편지가 뭐였는지 알아야겠어. 김 회장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 회장은 더욱 화를 냈어요.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억울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김 회장의 절규에 집안이 술렁였어요. 소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수의 세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내면 돼요. 소영이 김 회장을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김 회장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이 집안에는 전쟁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과거를 파헤치는 걸 막으려고 필사적이었고, 김 회장은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찾겠다며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그런 와중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얻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였죠. 소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날 민정이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전하려고 했어.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기억을 되찾으신 것 같네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디테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민정이를 싫어했는지도.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드님들이 민정 씨를 싫어했나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반대했어. 아버지가 가정부와 가까워지는 게 체면에 안 좋다면서. 김 회장이 과거를 되짚으며 말했어요. 그런데도 어르신은 민정 씨를 사랑하셨군요. 진심으로 사랑했어. 결혼까지 생각했거든. 김 회장의 고백에 소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아드님들 입장에서는 민정 씨가 눈엣 가시였겠네요. 그렇지. 유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식들이 계략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철호와 민수가 함께 방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박 선생님과 또 무슨 얘기하세요? 철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잖아. 김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과거 일에만 매달리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보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 금고 정말 버렸어?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형제들이 당황했어요. 네. 어렸다고 했잖아요. 철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디에?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묻는 거야. 어디에 버렸는지 정확히 말해. 김 회장의 추궁에 철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겼어요. 그때가 언제야? 정확한 날짜를 말해. 김 회장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민수가 형을 도우려 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궁금하니까 묻는 거야. 대답 못할 거 있어? 김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철호가 변명했지만 김 회장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30년 전 그날 너희들이 민정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김 회장이 마침내 핵심을 찔렀어요.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함정이요? 그 여자가 진짜 도둑이었어요. 민수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민정이가 뭘 훔쳤는지 정확히 말해봐. 돈이요, 현금을. 철호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 금고엔 현금이 없었어. 김 회장이 분노했어요. 니들이 민정이를 쫓아내려고 도둑으로 모은 거야. 이 후레 자식들아.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김 회장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그만해. 이제 다 알겠어.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게 바로 그때 민정 씨가 전하려 했던 편지입니다. 김 회장이 편지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민정이 편지? 김 회장이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민정이 글씨가 맞아. 형제들은 그 편지를 보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그 편지를 당신이? 철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 회장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회장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이들이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김 회장이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노려봤어요. 협박. 너희들이 민정이를 협박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그건. 계속 읽어봐요, 어르신. 소영이 부추겼어요. 김 회장이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연기를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하다고 했어요. 김 회장이 편지를 읽다가 충격에 빠졌어요. 배 속의 아이? 민정이가 임신했었다고? 김 회장의 질문에 형제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지만 회장님께서 오해하실까봐 이 편지를 금고에 숨겨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켜버렸네요. 회장님, 저는 절대 회장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회장님의 아이예요. 김 회장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정이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딘가에 내 아이가. 그때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폭탄 선언이었어요. 김 회장이 소영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 제가 바로 이민정의 딸, 박소영입니다. 소영의 고백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철호가 부정했지만 김 회장은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를 닮았네.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르신. 지난 30년간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소영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폭탄 고백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김 회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철호와 민수는 자신들이 데려온 요양보호사가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거짓말이야. 증명해봐. 내가 정말 그 여자 딸이라는 걸. 철호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영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증명하라고요? 좋아요. 소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출생증명서, 친자확인서,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까지. 이게 제 출생증명서예요. 아버지란에 김 회장님 성함이 적혀 있어요. 소영이 서류를 김 회장 앞에 내밀었어요.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어디 있어? 김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셨다고? 김 회장이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네. 이 집에서 쫓겨나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네. 맞아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소영이 냉혹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한편 형제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민수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사기꾼이라고요? 그럼 이 편지는 뭐예요? 어머니 필체도 모르시나요? 소영이 편지를 흔들며 반박했어요. 그건 위조했을 수도. 철호가 변명했지만 김 회장이 화를 냈어요. 닥쳐. 민정이 글씨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버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여자를 새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철호가 변명했어요. 그런 여자. 민정이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아름다웠어. 너나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야. 김 회장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나이에 가정부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가 체면을 내세우며 반박했어요.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무슨 체면이 중요해? 김 회장이 아들들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자를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 지금 저 여자에게 세뇌당하고 계신 거예요. 철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세뇌당하셨죠.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신 거니까요. 소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그런 거예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려우신 거군요. 제가 당신들이 나눠 가질 재산을 빼앗을까봐. 무서울 게 뭐 있어. 우리가 왜? 어차피 넌 우리 아버지 재산 못 가져. 이제야 니들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김 회장이 아들들의 속마음을 읽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만해. 이제 다 알겠어. 김 회장이 아들들의 말을 끊었어요. 그때 소영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바로 저 사람들이 어르신의 숨긴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를 고용한 거예요. 성공하면 몇 천만 원을 주겠다면서요. 소영의 폭로에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김 회장이 아들들을 노려봤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철호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예요? 소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숨겨두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혹시 도움을 주신다면 월급 외에 별도로 상당한 사례비를 드릴 생각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놈들이 김 회장이 분노로 떨었어요.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김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철호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어요. 효율적인 관리?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가려고 했던 거지. 김 회장이 진실을 꿰뚫어 봤어요. 저들은 악마들이에요. 재산을 빼앗길까봐 우리 어머니를 모함해서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죠.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이복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고요. 결국 그 더러운 욕망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지만 말이에요. 소영의 비웃음에 형제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소영아, 김 회장이 딸을 부르며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용서 못해요. 사랑했던 여자였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소영의 원망에 김 회장이 더욱 괴로워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하면 죽은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나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네 마음이 풀리겠니?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둑으로 오해받은 엄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김 회장이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아버지, 설마 정말 저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철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입 닥쳐. 이번엔 너희들한테 놀아나지 않을 거니까. 김 회장의 단호한 대답에 형제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소영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였어요. 소영의 정체가 드러난 지 일주일 후, 김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30년간 억울했던 사랑하는 민정이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죠. 김 회장의 서재에는 가족 변호사인 김 변호사와 소영,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철호, 민수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죠. 김 변호사, 유언장 준비됐습니까? 김 회장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건가요?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간청을 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김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30년 동안 회사도 운영하고. 민수가 호소했지만 김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회사 돈 빼돌리고 내 명의로 부동산 사들이고 그게 너희들이 한 일이야. 김 회장이 아들들의 비리까지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철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 그만해. 김 변호사 유언장 이리 주세요. 나 김 회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박소영에게 상속한다. 첫 번째 조항에 철호와 민수가 경악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김 회장은 무시했어요. 둘째, 회사 경영권 역시 박소영에게 이양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회사 경영을 어떻게... 철호가 항의했지만 소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경영학 석사거든요.
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공부시켜 주셨어요. 소영의 말에 형제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셋째, 김철호와 김민수에게는 각각 월 10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한다. 월 1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라고? 민수가 한탄했어요. 넷째, 이는 그들이 이민정을 협박하여 쫓아낸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이다. 다섯째, 만약 이 유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생활비 지급도 중단한다. 마지막 조항까지 읽자 형제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건가요? 철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용서는 내가 아니라 죽은 민정이 한테 빌려무나. 김 회장이 일축했어요. 어머니 산소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 나도 가서 늦은 사과를 해야겠어. 김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소영이 부축했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고.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어. 김 회장이 자책했어요. 1시간 후 김 회장과 소영은 이민정의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소박한 묘비에는 이민정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민정이 좋아했던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민정아, 내가 왔어. 김 회장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배신한 거였어. 김 회장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까지 혼자 키우게 해서. 김 회장의 참회에 소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봐요. 아버지가 드디어 진실을 알았어요. 소영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들도 벌 받았어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난 만큼 그들도 모든 걸 잃었어요. 소영의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아, 이제 내 딸이 되어주겠니? 김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민정이도 편히 쉴 수 있겠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김 회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대저택에 돌아온 김 회장과 소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집이었어요. 철호와 민수는 짐을 싸서 떠난 후였거든요. 결국 떠났구나. 김 회장이 허탈하게 말했어요. 후회되세요? 소영이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야 바로 잡은 거지 뭐.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회장의 말에 소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이 말하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상처가 모두 아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죠. 그날 밤 김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자신의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대저택의 정원에는 소영이 새로 심은 국화꽃들이 어머니를 기리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건강은 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거였죠. 소영아, 오늘도 어머니 묘소에 갈 거야?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소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도 함께 가실래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에 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달 전부터 소영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 함께 가자. 민정이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게 있어. 김 회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요? 재단 설립이 최종 승인됐어. 이민정 복지재단 말이야.
김 회장의 말에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영은 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것처럼 그 뜻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소영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첫 번째 장학생도 선정됐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간호학과 학생이야. 김 회장이 덧붙였어요. 어머니처럼 남을 돌보는 일을 꿈꾸는 학생이군요. 그렇지. 민정이가 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는 거야. 김 회장과 소영은 함께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어요. 묘소 앞에는 이제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정원을 가꿔 놓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민정아, 나야. 또 왔어. 김 회장도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매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드디어 재단이 승인됐어요. 이민정 복지재단이에요. 소영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딸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자랑스럽지? 김 회장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소영의 고백에 김 회장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그 나쁜 형들에게 속아서 어머니를 오해하신 거니까. 소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김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소영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한편 몰락한 철호와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철호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한때 전무이사 자리에 있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형을 찾아와 물었어요. 민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택시 운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냥 살지 뭐. 너는 철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냥요. 그런데 형님 가끔 후회돼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뭐가? 30년 전 일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의 말에 철호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그때 반대만 안 했어도.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더 비참해져. 철호가 말을 끊었어요. 두 형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고 있었죠. 다시 대저택으로 돌아가 보면 소영은 회사 경영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 사장을 의심했지만 소영의 능력과 인품을 보고는 모두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실적이 좋아졌네요. 소영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네, 사장님께서 복리후생을 개선해 주시니까 직원들 사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하죠. 소영의 경영 철학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부장님, 이번 달부터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늘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은 회사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회장과 소영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영아, 행복해? 김 회장이 딸에게 물었어요. 네, 행복해요. 어머니의 꿈도 이루고 아버지도 되찾았으니까. 소영의 대답에 김 회장이 뿌듯해했어요. 나도 행복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 딸이 이렇게 효자인데 오래 살아야지.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두 아들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걱정돼? 그래도 아버지 자식들인데. 소영의 따뜻한 마음에 김 회장이 감동했어요. 착하구나. 우리 딸. 하지만 그 애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김 회장이 말했어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하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 김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비밀은 복수와 원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었어요.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억울했던 사람은 명예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민정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복지재단은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